핵무기 없이도 세계 군사력 5위? 한국의 비밀을 밝히라는 임무가 미국 국방정보국 소장에게 떨어졌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곧 중국의 대만 침공 전략을 흔드는 치명적 위협으로 번지게 되는데, 오늘은 사용 가능한 억제력을 둘러싼 첩보전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나라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방정보국 데이빗 스펜스 소장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후 3시 27분, 백악관 상황실에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제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대통령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관통하는 순간, 심장 박동이 2배로 빨라졌어요. 책상 위에 놓인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의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소장, 이 수치를 보시오. 대통령의 목소리가 상황실 전체를 지배했어요. 한국이 세계 군사력 5위라는 문장 아래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그 줄을 따라 움직이는 동안 뒤쪽에서 국방장관이 조용히 기침을 했어요. 핵무기 보유국 순위표를 펼쳐보니 한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국 9,000여 발, 러시아 8,500여 발, 중국 500여 발. 그런데 군사력은 5위였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퍼즐이었어요. 핵 없이 어떻게 5위가 가능한지 직접 확인해 오십시오. 대통령이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상황실의 형광등 불빛이 그의 이마에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저는 30년간 정보 분야에서 일해왔지만 이런 모순은 처음 마주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추가 자료를 건네주었어요.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8%, 절대 수치로는 세계 10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5위 순위를 설명할 수 없었죠. 분명 우리가 놓친 변수가 있었어요. 2주 안에 답을 가져오시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마지막 말이 제 귓속에서 울렸어요. 상황실을 나서며 복도에 두꺼운 카펫을 밟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이미 걱정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사실 이 임무가 왜 제게 떨어졌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보 분석의 전문가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 많았어요. 펜타곤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천공항행 항공편을 검색하며 이번 출장이 단순한 자료 수집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회색 하늘이 흘러갔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오전 9시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정문 앞에 섰습니다. 한국 정부가 배정해준 연락관 김준호 중령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악수는 단단했고 눈빛은 예상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소장님, 오늘 보실 것들이 많습니다라는 그의 말 속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ADD 본관으로 들어서자마자 첨단 보안 시스템이 저를 맞았습니다. 생체 인식, 금속 탐지, 전자파 차단. 미국 국방부 못지않은 수준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벽면의 연구 성과들을 훑어보니 예상을 뛰어넘는 기술력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현무-5 미사일부터 보시겠습니다. 김중령이 지하 3층 시뮬레이션 센터로 안내했어요.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연구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거리 3000km, 탄두 중량 3톤, 그리고 CEP 1m라는 수치가 제 귀를 때렸어요. CEP 1m요? 제가 되물으니 연구원이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형 공산 오차 1m는 핵탄두 없이도 전략 타격이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재래식 탄두로도 적 지휘부를 정확히 무력화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북한의 가상 목표물 15개가 빨간 점으로 표시되었어요. 그 순간 인공지능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3초 만에 모든 목표물의 위험도가 분석되었어요. 미사일 기지, 지휘부, 레이더 기지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제 손목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47분이었어요. 발사 준비 완료까지 90초입니다. 연구원의 말과 함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90, 89, 88. 숫자가 줄어들수록 제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이것은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실전 배치된 시스템의 실제 반응 속도였어요. KAMD 통합방공 시스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패트리어트, 천궁, THAAD가 3중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각 시스템이 서로 다른 고도와 사거리를 담당하며 인공지능이 최적의 요격 시나리오를 계산했습니다. 핵은 상상 속 억제지만 이건 즉시 발사 가능한 억제력이야. 김중령의 말이 제 머릿속을 관통했어요. 핵무기는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최후의 수단이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실전에서 바로 작동 가능한 억제력이었습니다. 오후 2시 ADD를 나서며 제 노트북에 기록한 내용을 다시 봤어요. 정밀 타격 능력, 3초 탐지 시스템, 90초 대응 체계. 모든 것이 실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워싱턴으로 보낼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은 핵 대신 실전성을 택했다는 문장을 타이핑하며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오전 8시 부산 해군작전 사령부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고 파도 소리가 귓속에서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앞쪽에 정박한 KSS-III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아침 햇살에 검은 실루엣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83m, 폭 9m의 거대한 철개였죠. 해군 작전 참모 박대령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제복에서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소장님, 오늘은 수중에서 진정한 한국의 힘을 보시게 될 겁니다라는 말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잠수함 내부로 들어서자 좁은 통로와 수많은 계기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승조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에서 실전 부대의 긴장감이 전해졌어요. 함장이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SLBM 구획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함장의 말과 함께 더욱 깊숙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현무-4-4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수직 발사관에 장착된 모습을 보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거리 800km, 정확도 3m 이내라는 설명이 뒤따랐어요. 시뮬레이션실에서 가상 발사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는 800km 떨어진 가상의 적 함대였어요. 제 손목 시계가 오전 10시 15분을 가리키는 순간 발사 시퀀스가 게시되었습니다. 수중 발사 과정이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어요. 미사일이 수면을 뚫고 나가는 순간 고체 연료에 점화되어 목표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비행시간 12분, 착탄 오차 예상치 2.8m였어요. 우린 전쟁을 시작하지 않지만 끝은 우리가 정한다. 함장의 말이 잠수함 내부의 기계음과 함께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은 한국이 선제 공격용이 아닌 확실한 보복 능력을 갖췄다는 사실이었어요. 박 대령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세 척의 KSS-III를 운용하며 추가로 6척을 더 건조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각 잠수함마다 6발의 SLBM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1시 잠수함에서 나와 부두를 걸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제 노트에 기록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수중 발사 플랫폼의 은밀성, 800km 사거리의 전략적 가치, 3m 정확도의 파괴력. 핵잠수함은 없지만 전략적 억제력은 확실하다. 제가 중얼거린 말을 박 대령이 들었는지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핵 추진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으로도 충분한 2차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 안에서 제 휴대폰에 워싱턴에서 온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진행 상황 보고 요청이라는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전략적 균형을 만들어냈는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기차가 터널을 지날 때마다 제 귓속에서 잠수함의 기계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대기하는 억제력의 실체를 본 하루였어요. 2024년 11월 20일 오후 2시 베이징 중난하이 인민해방군 전략연구부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때의 상황을 재구성해 봅니다. 회의실 안의 차가운 공기와 긴장감이 손에 잡힐 듯 했을 거예요. 전략연구부장 왕청 중장이 대형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경직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한국의 군사력 분석 자료가 빼곡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동지들,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청 중장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지배했어요. 참석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현무-5 미사일 사거리가 붉은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정보부 간부가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한국의 SLBM이 중국 동부 해안까지 도달 가능하다는 분석이었어요. 상하이, 닝보, 항저우까지 모두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만 침공 작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전부장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작전 중 한국이 개입할 경우 중국 본토 동부가 타격받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이는 중국의 전략 계산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변수였어요. 왕청 중장이 다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KAMD 시스템이 미국의 MD와 연동될 경우 동북아시아 전체의 미사일 방어망이 통합된다는 분석이었어요. 중국의 미사일 전력이 상당 부분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우리를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보부장의 브리핑이 계속되었어요. 한국의 재래식 정밀 타격 능력이 핵무기 못지않은 억제 효과를 발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CEP 1m급 정확도는 중국 지도부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었어요. 회의실 뒤쪽에서 한 간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모델을 동맹국들에게 확산시킬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질문에 왕청 중장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주변이 정밀 타격 네트워크로 포위됩니다. 전략연구부의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의 억제력 모델이 확산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대만, 필리핀까지 이런 능력을 갖게 되면 중국의 전략적 영향력이 크게 제약받을 수 있었어요. 주석 동지께 보고드려야 합니다. 왕청 중장이 회의를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시진핑 주석에게 한국 문제가 단순한 군사기술 이슈가 아니라 중국의 체면과 전략적 목표에 직결된 문제라고 보고해야 했습니다. 오후 5시 회의가 끝난 후 별도의 소규모 모임이 있었어요. 정보 담당 간부들이 모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하나였어요. 한국의 억제력은 우리를 가로막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빼와라. 그날 밤 베이징에서 여러 부서로 긴급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학술 교류, 경제 협력, 사이버 정보 수집, 모든 채널을 동원해 한국의 군사기술 정보를 확보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는 이미 그들의 주요 타깃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오전 10시 서울 장충동 한 호텔 로비였습니다. 제가 조식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한 남성이 자연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양인이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지만 미묘한 억양이 있었어요. 스펜스 소장님이시죠? 저는 베이징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리 교수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명함에는 한중안보협력 학술회의 초청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접근이었지만 학술 교류는 정보 분야에서 흔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내일 오후 세종호텔에서 소규모 세미나가 있습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리 교수의 제안에 저는 일단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점이 있었어요. 베이징 대학 명함치고는 인쇄 품질이 조금 어정쩡했고 그의 시계가 상당히 고급스러웠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미묘한 위화감이 들었어요. 침대 위에 놓아둔 서류 뭉치의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세면용품들도 제가 놓아둔 위치와 미세하게 달랐어요. 학술 교류라 했지만 이건 순도 100% 첫 버전이군. 제가 중얼거리며 방안을 다시 살펴봤어요. 30년간 정보 업무를 해온 경험으로 누군가 제 방을 수색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전문적이고 조심스럽게 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노트북을 켜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부팅 시간이 길었고 바탕화면의 아이콘 배치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누군가 제 컴퓨터에 접근을 시도한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호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또 다른 접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워싱턴 싱크탱크에서 일하고 있어요. 소장님 연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녀의 질문들은 겉보기에는 학술적이었지만 점차 구체적인 군사 정보로 파고들었어요.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평가, ADD에서 본 기술 수준, 한미 정보 공유 체계, 모든 것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저녁 9시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워싱턴으로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때 인터넷 연결이 자꾸 끊어졌습니다. 평소보다 접속 속도도 현저히 느렸어요. IT 직원을 부르자 그가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호텔 전체 네트워크에 이상이 있어요. 해커들의 공격으로 추정됩니다. 제 노트북 화면을 보던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읽어내려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밤 11시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학술회에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발신자는 리 교수였지만 번호가 오후에 받은 명함과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상황을 정리했어요. 베이징 대학 교수, 워싱턴 연구원, 호텔 직원, 심지어 IT 기술자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제 스마트폰을 완전히 꺼두고 보조 통신 장비로 펜타곤에 긴급 연락을 취했어요. 감시받고 있음. 보안 프로토콜 가동 요청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제대로 잠들 수 없었어요.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엘리베이터 작동음, 심지어 에어컨 소리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미 첩보전의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2024년 11월 22일 오전 7시 평택 KAMD 통합훈련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제 폐를 파고들었고 멀리서 전투기 엔진음이 들렸어요. 한미연합사령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미사일 방어 훈련에 참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준호 중령이 제게 다가와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어요. 오늘은 북한의 동시 다발 미사일 공격 시나리오입니다. 통합 상황실로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들이 한반도 전체를 조감도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수십 명의 분석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오전 9시 15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에서 15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되는 가상 시나리오였어요. 스크린에 빨간 궤적들이 한국을 향해 날아오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AI 시스템이 즉시 작동했어요. 3초 만에 모든 미사일의 종류와 궤적, 예상 착탄점이 분석되었습니다. 스커드, 노동, 화성-15, 각기 다른 특성의 미사일들이 서울, 부산, 대구를 향하고 있었어요. 위협 순위 산정 완료. 대응 시나리오 계산 중. 상황실 중앙의 지휘관이 보고했습니다. 제 손목 시계를 보니 미사일 발사 후 정확히 6초가 지났어요. 인공지능이 서울시청을 겨냥한 화성-15를 1순위 위협으로 판정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먼저 활성화되었어요. 고고도 목표물 3개에 대한 요격 미사일 발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시에 천공 시스템이 중고도 구간의 7개 목표를 낙원했어요. 발사 승인 요청. 각 방어 시스템의 지휘관들이 일제히 보고했습니다. 통합지휘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요격 미사일들이 차례로 발사되었어요. 스크린에서 파란색 궤적들이 빨간색 궤적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90초 후 모든 적 미사일이 요격되었어요. 15개 중 15개 모두 완벽한 성공률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보다 정확하고 빨랐어요. 핵은 공포의 균형. 한국은 실전의 균형을 만들었다. 제가 옆에 서 있던 미군 참관단에게 중얼거린 말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핵무기는 사용하기 어려운 최후 수단이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매일 작동 가능한 실전 억제력이라는 것을요. 오후 1시 추가 시나리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동시에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이었어요. AI가 국가별 미사일 특성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스템이 각국의 의도까지 분석한다는 점이었어요. 중국 미사일은 경고성 발사, 러시아 미사일은 실제 공격으로 판정하고 차별적 대응을 권고했습니다. 90초 안에 이런 복잡한 판단이 가능했어요. 훈련이 끝나고 브리핑실에서 결과 분석을 들었습니다. 성공률 98.7%, 평균 대응 시간 87초, 부수 피해 최소화. 모든 지표가 완벽에 가까웠어요. 이 시스템이 실전 배치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 질문에 김중령이 답했습니다. 3년 전부터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북한의 모든 도발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어요. 한국이 이미 실전 억제력을 완성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후 4시 평택을 떠나며 제 노트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어요. 핵무기 없는 억제력의 완성체를 목격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평범한 일상이 흘러갔지만 그 위에서 첨단 방어막이 조용히 나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확신했어요. 한국은 새로운 억제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고요. 2024년 12월 5일 오후 3시 런던 채텀하우스 회의실이었습니다. 영국 국방부 차관 제임스 윌슨이 제게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소장님의 한국 보고서가 나토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템스강이 회색빛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워싱턴에서 작성한 1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다시 펼쳐봤어요. 핵 비의존 억제 모델 한국 사례 분석과 동맹 적용 방안이라는 제목이 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폴란드와 발트 3국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윌슨 차관이 설명했어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이들 국가들이 한국 모델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들에게는 매력적이었어요. 오후 4시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워싱턴의 국방장관, 파리의 국방부 장관, 베를린의 국방 담당 차관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한국의 KAMD 시스템과 정밀 타격 능력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CEP 1m급 정밀도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장관이 감탄했어요. 재래식 탄두로도 전략적 타격이 가능하다는 개념이 유럽 전문가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핵무기에 의존해온 기존 억제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독일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유럽에 적용할 경우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답했어요. 핵무기 유지 비용의 60% 수준으로 더 실전적인 억제력 확보가 가능하다고요. 핵영, 억제백. 이것이 21세기 동맹의 무기다. 제가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한 말이었어요. 회의실의 모든 참석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증명해 보인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었어요. 12월 10일 워싱턴 펜타곤에서 후속회의가 열렸습니다. 합참의장, CIA 국장, 국무차관이 모두 참석했어요. 한국 모델의 동맹 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중국의 반발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CIA 국장이 우려를 표했어요. 베이징에서 한국의 억제력 모델 확산을 저지하려는 다양한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어요. 폴란드가 첫 번째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뒤따랐어요. 북유럽의 핀란드와 스웨덴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12월 15일 나토 본부에서 특별 세션이 열렸어요. 동맹 통합방어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안건이었습니다. 한국의 KAMD를 모델로 한 유럽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계획이었어요. 7개국이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폴란드, 발트 3국,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네덜란드였어요. 각국이 분담금을 출자해 5년간 총 2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유럽형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발표했어요. 한국의 ADD와 유럽 방산업체들 간의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도 이 프로젝트의 기술 지원을 약속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제 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목격한 것은 역사의 전환점이었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혁신이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바꾸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유럽 각국의 수도에서 한국 모델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밤늦게 일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2025년 2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영빈관이었습니다. 세계 23개국 국방장관과 안보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민주주의 방어협력회의라는 명칭으로 열린 이 회의는 한국 모델의 국제적 확산을 공식화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3개월 전 시작한 조사가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한국 대통령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 없이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영빈관 대회의실의 형광등 불빛이 각국 대표들의 진지한 표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폴란드 국방장관이었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우리도 실전 억제력을 확보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1단계 구축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발트 3국 합동대표가 뒤를 이었어요.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전 지역이 우리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공동으로 구축한 방어망이 실전 배치되었다는 발표였습니다. 오후 2시 제가 특별 브리핑을 진행했어요. 지난 3개월간의 연구 결과와 국제적 확산 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떠오르며 한국 모델을 도입한 국가들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었어요. 작은 나라의 선택이 대국의 전략을 무너뜨렸다. 제가 결론 부분에서 한 말이었어요. 한국이 시작한 핵비의존 억제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핀란드 국방장관이 추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스웨덴과 공동으로 북극 방어선을 구축하겠습니다. 북유럽 국가들도 한국 모델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북극 진출을 견제하겠다는 의미였어요. 오후 4시 일본 대표가 조심스럽게 발언했습니다. 우리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일본이 평화헌법 제약 속에서도 방어적 억제력은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었어요. 아시아 지역에서도 한국 모델이 확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만 대표는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우리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중국의 직접적 위협에 직면한 대만이 한국형 방어 체계에 가장 절실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녁 7시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어요.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민주주의 방어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제목의 역사적 문서였습니다. 23개국이 서명한 이 선언은 21세기 새로운 안보 질서의 출발점이 될 것이었어요.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력한 규탄 성명이 나왔어요. 지역 안정을 해치는 군비 경쟁이라고 비난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밤 10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라운지에서 각국 대표들과 비공식 만찬이 있었어요. 폴란드 장관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장님이 시작한 조사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네온사인들이 한강에 반짝이며 비치는 모습을 보며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사를 바꿔놓았는지 다시 한번 놀라웠습니다. 제 휴대폰에 워싱턴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임무 완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축하합니다.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였습니다. 3개월 전 백악관 상황실에서 받은 미션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어요.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저는 역사의 증인이 되었고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전령이 되었습니다.